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제프 베조스가 사방에서 욕을 아주 제대로 먹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경제방송에 나와서 작정한 듯이 여러 얘기를 쏟아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제일 빡치게 한 게 하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예요.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유명한 buy, borrow, die, 산다, 빌린다, 죽는다 이 전략을 두고요. 그런 건 사실 무근이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딱 잘라 부인해버린 겁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곧바로 실제로 멀쩡히 작동하는 방식인데 정작 그 수혜자가 없는 일 취급한다고 반발했고요. 한술 더 떠서 베조스는 나는 아마존 주식을 팔 때마다 세금을 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누진적인 세금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세금을 덜 걷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이건 팩트체커들이 바로 반박했어요. 연방소득세만 떼어놓고 보면 몰라도 월급에서 떼는 급여세나 물건 살 때 붙는 판매세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까지 누진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베조스는 또 퀸스에 사는 연봉 7만 5천 달러짜리 간호사가 세금을 1만 2천 달러 넘게 낸다. 이게 말이 되냐면서 정작 본인 같은 부자가 아니라 하위 50% 서민들 세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고요. 부자를 악당으로 모는 정치인들한테는 그래봤자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고 받아쳤어요. 물론 혹시 그런 허점이 진짜 있으면 고치면 되지 않냐고 슬쩍 한 발 빼기도 했지만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사람들을 자극했냐? 이 말을 한 베조스 본인이요. 2007년이랑 2011년에 연방소득세를 0원 낸 사람이에요. 빵원이요. 2011년엔 자녀 공제로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기까지 했고요. 미국 탐사 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국세청 내부 자료로 다 까발린 사실입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재산이 2,200억 달러가 넘는 베조스의 실효세율이 보스턴 공립학교 교사보다도 낮다고 쏘아붙였고 뉴욕 정치인 맘다니는 퀸스의 교사들은 그 말에 절대 동의 못할 거다라고 했어요. 메인주 상원의원 후보 그레이엄 플랜너 같은 정치인들도 공개적으로 베조스를 저격했고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아예 칼럼으로 받아쳤습니다. 한마디로 세금 빵원 단골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꼼수 없다고 시치미를 뗀 셈이라 다들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악재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세금 인터뷰를 한 장소가 자기 우주기업 로켓 공장이었는데 그러고 일주일쯤 지나서 그 회사 블루오리진의 대형 로켓 뉴글렌이 연소 시험 도중에 발사대에서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발사대까지 박살이 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에요. 입으로 두들겨 맞는 와중에 사업에서도 악재가 겹친 거죠. 뭐 로켓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로 볼 건 그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겠다며 부인한 바로 그 바이보로우 다이입니다. 정말 헛소리인지 아니면 슈퍼리치들이 수십 년간 써온 진짜 공식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보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헛소리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여러분보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비율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2018년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연방정부에 낸 소득세가 정확히 빵원이었어요. 한 푼도 단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해 그 사람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말이죠. 어이가 없죠. 근데요.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이거 탈세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편법 한 줄도 없고 역외 계좌도 없고 숨긴 돈도 없어요. 완벽하게 합법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예요. 세계 최고 부자들이 어떻게 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세금을 거의 0에 수렴시키는가. 그리고 충격적인 건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나스닥과 TQQQ의 주가를 매일 흔드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이 평생 써먹을 렌즈 하나를 가져가시게 돼요. 영어로 딱 세 단어예요. buy, borrow, die. 우리말로 옮기면 산다, 빌린다, 죽는다. 이 세 글자만 머릿속에 박아두면요. 앞으로 머스크가 무슨 짓을 하든 베조스가 왜 그러는지 앨리슨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그 모든 행동이 한 방에 설명됩니다. 첫 번째 단계 산다. buy. 부자들의 첫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자산을 사되 절대 안 판다. 왜냐고요? 미국 세법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 하나 때문입니다. 자산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걸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붙어요. 이걸 미실현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장부상으로만 오른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산 주식이 10배가 됐어도요. 팔지 않는 한 그 이익은 세금의 눈에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머스크가 오랫동안 테슬라 주식을 좀처럼 팔지 않고 쥐고만 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팔면 세금이 붙으니까. 안 팔면 영원히 비과세니까. 영리하죠? 프로퍼블리카 자료를 보면 이게 숫자로 그대로 드러나요. 머스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이 139억 달러나 늘었는데 세금 신고서에 적은 소득은 15억 2천만 달러뿐이었고 낸 세금은 4억 5천5백만 달러였어요. 재산 증가분 대비로 따지면 3% 남짓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산은 100억 달러 단위로 불어나는데 과세되는 소득은 그 조금만 잡힌다는 거예요. 자산을 안 팔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죠. 안 팔면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하고 일상을 사는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월급도 거의 안 받고 주식도 안 파는데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 전략의 진짜 심장이에요. 두 번째 단계, 빌린다. borrow. 핵심은 딱 한 문장이에요. 대출은 소득이 아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요. 그건 갚아야 할 빚이지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출금에는 소득세가 안 붙어요. 0이에요. 부자들은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주식을 깔고 앉은 채로 그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쫙 끌어다 쓰는 거예요.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미실현 이익은 계속 비과세,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니 또 비과세. 두 번 다 세금을 피하는 겁니다. 두 번이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 최근 공시 자료를 보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오라클 주식 2억 7,700만 주를 개인 채무의 담보로 잡혀놨어요. 시가로 8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미 2014년에 오라클 주식을 담보로 한 신용 한도를 99억 달러까지 늘려놨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창업자인 앨리슨에게는 이런 담보대출에 사실상 다른 잣대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어이없죠? 여기서 진짜 마법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무는 이자율이 가령 연 5%라고 해봐요. 근데 그가 담보로 잡은 우량 주식이 매년 그보다 더 빠르게 가령 두 자릿수로 올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빌린 돈의 이자보다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나니까 빌리면 빌릴수록 오히려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빚을 내서 부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사람한테 빚은 가난의 신호인데 슈퍼리치한테 빚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현금을 쪽쪽 뽑아 쓰는 가장 우아한 빨대인 거예요. 머스크도 앨리슨도 저커버그도 다들 똑같은 패턴을 씁니다. 다들요. 자, 산다와 빌린다까지 왔어요. 그런데 빌린 돈은 언젠가 갚아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자산을 팔아야 하니 미뤄둔 세금이 한꺼번에 터져야 정상이죠. 근데 이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 상식을 통째로 부숴버립니다. 세 번째 단계, 죽는다. die. 이게 무슨 말이냐? 죽으면요 모든 게 정산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정반대로요. 미국 세법 1014조에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말로 옮기면 취득가 상향 조정인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자산을 가진 채로 죽으면요. 그 자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취득가가 사망일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새로 리셋됩니다. 리셋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부자가 30년 전에 주당 1달러에 산 주식이 있어요. 그가 죽을 때 그 주식이 주당 500달러가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요. 이 주식을 팔 때 1달러에서 500달러로 오른 499달러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해요. 평생 안 팔고 미뤄둔 그 세금이 드디어 펑 터져야 하는 순간이죠. 근데 스텝업 베이시스가 이걸 그냥 지워버립니다. 상속자가 물려받는 순간 그 주식의 취득가가 1달러가 아니라 사망 시점에 500달러로 다시 매겨져요. 그래서 상속자가 그 주식을 바로 팔아도 차익이 0이라 양도소득세도 0인 거예요. 30년 동안 쌓이고 쌓인 499달러의 미실현 이익이요. 죽음과 함께 세금의 눈에서 영원히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다 알려진 얘기면 도대체 왜 안 막았지? 자, 여기서 프로파블리카 폭로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2021년에요. 프로publica가 수천 명의 미국 부자들의 국세청 신고 자료를 입수해서 연속 보도를 터뜨립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가 제프 베조스였어요. 아마존 창업자이자 한때 세계 1위 부자였던 그 사람이요. 2007년이랑 2011년 두 해에 연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 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2011년에는요. 자기 소득이 너무 적게 잡혀서 자녀 세액공제로 4,000달러를 오히려 국가로부터 돌려받았어요. 세계 최고 부자가요. 평범한 가정 도우라고 만든 그 자녀 세금 공제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의 투자 손실이 소득을 넘어서서 서류상으로는 적자였거든요. 재산은 수백억 달러인데 종이 위의 과세 소득은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도요. 이걸 막으려는 입법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어요. 막으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었지만 시스템은 손 하나 안 다치고 멀쩡하게 살아남은 겁니다. 이제 한국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반대예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한국에는 스텝업 베이시스가 없어요. 죽을 때 미실현 이익이 증발하는 그런 마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서운 조항이 하나 더 붙어요. 회사의 최대 주주가 가진 주식을 물려줄 때는요. 할증이 붙어서 세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부자는 죽으면서 세금이 사라지는데 한국 부자는 죽으면서
재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갖다 바쳐야 하는 거예요. 정확히 거울에 비친 것처럼 정반대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모두가 아는 사례가 있죠. 네, 삼성입니다. 2020년 10월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에요. 유족이 부담한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 미국 돈으로 약 81억 달러였어요. 한국에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거론된 상속세였습니다. 유족은 이 세금을 한 번에 못 내고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계획을 짰고 마지막 납부분을 2026년 5월에야 겨우 완납했어요. 자, 같은 상황을 미국에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텝업 베이시스 덕분에 평생의 미실현 이익은 증발하고 잘 짜인 구조를 쓰면 상속 부담도 확 줄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미국과 한국 두 시스템을 다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렌즈가 왜 가치 있는지 정리할게요. 앞으로 머스크가 또 어떤 회사를 주식 한 주 안 팔고 인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요. 여러분은 그게 빌린다 단계라는 걸 딱 알아보실 겁니다. 어떤 슈퍼리치가 천문학적 재산에도 소득세를 거의 안 냈다는 보도가 나오면 산다 단계의 미실현 이익 때문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부가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 죽는다 단계의 스텝업 베이시스가 작동했다는 걸 떠올리시게 됩니다.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은 부자가 운이 좋거나 음흉하다고만 생각하지만요. 이 렌즈를 가진 여러분은 그 뒤의 구조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머스크와 베조스와 앨리슨과 저커버그, 이들이 바로 미국 증시 시가총액을 떠받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주인이고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나스닥 연동 자산의 가격을 매일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식을 안 파는 이유, 담보로 빌리는 이유, 죽을 때까지 들고 가는 이유를 알면요. 그들의 행동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도 한층 선명하게 보입니다. 임원이 주식을 파느냐, 담보로 잡느냐,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안에 숨은 계산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 뒤에 숨은 구조를 한국어로 같이 파보는 채널이 많지가 않아요. 헤드라인을 읽어주는 곳은 많지만 헤드라인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를 뜯어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오늘 이 세 단어 렌즈가 여러분에게 쓸모 있었다면요.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두세요. 다음에도 이렇게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숫자 뒤를 같이 파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